타인이 나를 관찰할 때 거래하는 것들은 직관적으로 도덕적, 이타적 선택의 가치를 의식하게 지닌 사람도 사회에 성장하다 보면은 내 속에 전략적으로 이기적인 선택들의 가치들이 점점 자리 잡게 된다. 우리 연구실 소속의 연구원은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의사결정에서 실험전에 참가자들은 이 상품들에서 절반은 사회적인 기업에 제조했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기업에서 제조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따윈 사회적 기업에서 제조한 상품의 수익금은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보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관찰이 구매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 중에서 절반에 속한 관찰 집단에서는 실험전에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줬다. 컴퓨터 오작동 때문에 참가자의 반응을 자동으로 기능하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서 참가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바깥에서 수동적으로 기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제 집단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실험 결과 예상대로 관찰 집단의 참가자들은 동일한 가격대에서 일반 기업 제품보다도 사회적 기업 제품에 훨씬 높은 구매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기호 제품을 선호하는 정도는 관찰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리주의자를 선택할까? 의무론자를 선택할까? 2016년에 마션이라는 공상과학 영화가 큰 인기를 이끌었다. 나는 영화의 흥행성이나 어록성과는 별개로 윤리적인 판단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를 눈길이 갔다. 화성에 홀려 넘겨진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나 여러 우주 병사들의 희생까지도 감수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희생을 선택한 사람은 악인으로 묘사되었고 주인공을 구출하는 의인으로 묘사되는 대목도 재미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 공리주의자보다는 의무론자가 더 긍정적인 사회를 평판을 얻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실제로 의무론자가 공리주의자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사회적인 평가를 얻는지를 확인해 보니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의무론적인 선택을 한 사람과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보여주고 참가들이 두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을 평가해 보도록 했다. 결과로 공리주의자는 유능함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에 따뜻함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의무론자는 따뜻하지만 유능하지 않다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참가자들이 어떠한 유형의 사람을 더 선호하는가에 대한 결과였다. 예상대로 참가자들은 공리주의에 대해서 의무론자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의무론적인 선택을 끝내는데 복내적 전전도 표준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바가 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두 번째 실험에서 실제로 사람들의 도덕적인 판단이 타인이 관찰하는 상황에 편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로 예상대로 통제 집단에 비해서 관찰 집단에서 참가자들이 의무적인 판단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또한 관찰 집단 참가자들이 통제 집단 참가자들에 비해서 판단을 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평상시에는 쉽게 공리적인 판단을 선택할 상황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나의 선택을 관찰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의무론을 더 선호한다는 사회적 평가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이때 활성화되는 평판관리 기제가 의무론적인 또 판단으로 선택을 편향시키게 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의무론적으로 이렇게 공리주의보다는 그런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학습된 이타주의. 최근 도덕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욕구와 궁극적인 욕구로 구분이 되는데, 궁극적인 욕구는 말 그대로 배고프면 음식을 하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같은 기초적인 욕구, 도덕적인 욕구는 궁극적인 욕구들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부차적인 욕구. 예를 들면 배고픔을 해결하는 대상인 엄마에게 다가가는 행동은 도구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다. 또 궁극적인 욕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도구적 욕구는 거의 무한에 가는 정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도구적인 욕구에는 궁극적인 욕구와 가까운 것도 있고 궁극적인 욕구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욕구들도 있다. 즉 궁극적인 욕구와 강경 면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의 허감을 통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기대하고 도움을 행동을 통한 타인의 허감을 향상을 기대하는 거 1번, 2번 있는데 식욕, 성욕, 생존 등 기본적인 욕구고 그다음에 타인의 허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두 번째고 도움의 행동의 욕구 세 번째 도움 행동으로 이렇게 발달 과정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도구적인 욕구와 궁극적인 욕구와 이어지는 경험을 자주 갖는다면 도구적인 욕구는 궁극적인 욕구와 매우 유사해지며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기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동화된 도구적인 욕구를 교육된 직관, 최근 이론에서는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들 역시 초기에는 많은 초론 과정을 거쳐 도구적인 욕구로 발전했지만 반복적인 학습을 거치면서 이러한 도구적인 욕구들이 점차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들이 논리적인 과정보다도 정서적인 과정을 거쳐 직관적으로 표출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이타적인 행동 역시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처리를 거쳐서 나타나며 이러한 이타적인 직관에 역행하는 행동을 취하려면 인지적인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공동의 계정에 투자해서 해부하는 경제학 게임을 사용한 한 연구는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진화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이타적인 본성의 진화적인 해석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는 다양한 유형의 행동을 또 이들의 재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보이는 형태를 관찰했는데 이를 기초로 각 유형의 진화적인 성공 가능성, 살아남아서 자신과 동일한 행동 유형을 가진 후속 세대로 만들어낼 확률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봤다. 결과 진화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유형이 드러났다. 첫 번째 유형은 직관적으로 이기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직관적으로 이타적이지만은 분석적인 사고와 조절 기제를 통해서 이기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사람이었다. 한편 이기적인 직관성을 가졌지만은 분석적으로 이타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진화적으로 적절한 유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내기진 하지만은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유의미한 논지를 얻을 수 있다. 말하자면 직관적으로는 이타적인 사람들도 이기적인 직관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진화적인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생존과 번식이라는 궁극적인 욕구가 인정 욕구로 성장하며 이것이 도덕성과 이타성이라는 순간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정 욕구는 이기적인 욕구라는 단순한 공식을 적용할 경우에 위와 같은 논리는 도덕적인 행동이나 이타적인 행동 뒤에 숨은 이기심에 대한 의심과 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자신의 안위를 내던지며 불의한 거였던 역사 속의 영웅들 혹은 전혀 관계없는 타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헌신적인 삶을 산 이타주의자들을 폄하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더 이상 이타주의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보다는 앞서 소개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이기적이고 직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타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교하게 가려내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직관에 이기적인 전략까지 탑재한 내 주위의 폭군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전략에 눈뜨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타적인 욕구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깨달으면 이러한 욕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주장은 마치 인간의 생리작용과 대사작용을 이해하면 식욕이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과도 같다. 인간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인 인정 욕구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나타난 건강한 도덕적인 행동과 이타적인 행동은 그 이면의 동기를 이해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피하기 쉬워지지 않는가. 이처럼 인정욕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도덕성과 이타성으로 포장된 인정욕구가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파악하게 하는 형태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공정성에 집착하는 인간의 속마음은 4장에서
너그러운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되는 순간에 언젠가 수석 연휴가 끝난 뒤에 미디어 발표된 기사들 중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눈에띄었다. 연휴 기승길 소위 짜증이벌 운전자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같은 기나 여러 고민들로 머리가 복잡한 기승길을 오른 어떤 운전자가 신기를 건드리는지 알아본 가장 짜증을 유발하는 여행은 진입로 또는 출구에서 끼어드는 운전자였다. 대부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만한 결과였다. 전체 응답자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다수가 이를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두 번째 순위였다. 29%의 응답자들이 선택한 유형은 바로 누구든지 끼워주는 앞차였다. 얌체짓을 하는 새치기 운전자에게 너그럽게 아랑을 베푼 운전자 역시 공공의 적이었던 것이다. 전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규범을 어기는 운전자와 이를 묵인하는 운전자 모두 가장 짜증나는 유형으로 뽑혔으며 그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0%를 넘었다. 대부분의 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는 다소 특별한 귀성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정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잘 드러내준 자료였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는 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갈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을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제약하는 식의 보이지 않는 큰 힘으로 작동한다. 이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어져온 의문일지 모른다. 가장 최선의 선택은 규범을 어기는 것이냐? 앞서 언급한 짜증 유발 운전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상황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범을 지키고 나만 홀로 규범을 어기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출구가 나오기 수 킬로미터 전부터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을 제치고 출구 직전에 새치기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좋은 경우는 나와 타인들 모두가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다. 최선을 알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보다 좀 더 나쁜 세 번째 경우는 나와 타인들 모두 규범을 어기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범을 어기고 새치기를 하지만 나 혼자 규범을 준수하는 상황이다. 위의 네 가지 경우를 정리해보면 아리표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나 자신, 규범 준수, 규범 위반. 위 표를 자세히 보면 다른 운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나에게서 좋은 선택은 항상 규범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모두가 규범을 어기는 파국의 상태에 이른다는 따서 받아들이기 불편한 결론을 얻는 것이다. 재수 위 표는 어떤 범죄자 용의로 체포되어서 따로 격리된 죄수 2명의 사례를 보여준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죄수의 딜레마는 국가 간의 경쟁적인 자원 남획, 환경 훼손, 이는 인간에게 제약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에 날씨, 토양, 대기, 수자원, 에너지, 식량, 생태계 등 다양한 공유 자원이 고갈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에 정확하다면 사회에 단 한 명의 규범 파괴자만 존재하는데도 이렇게 우리 사회는 이익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파국에 이르는 선택을 하기 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조정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혹은 보복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보복에 대한 우리는 나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이타적인 처벌자의 심리 분석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크든 작든 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처벌이 관한 나쁜 기억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학교,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나 동생 간의 작고 사적인 모임에도 어떤 식으로든 교율은 존재하고 이 교율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이 가해진다. 인간의 오랜 역사에서 교율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해지는 처벌은 자기 내 구성원들 간의 협력 행동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실제로 처벌이 집단 내의 구성원 간의 협력을 행동을 증가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학 실험이 하나 있다. 실험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공재 게임이다. 공정제 게임은 협력 행동을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데 처벌이 미치는 영향을 단순화된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묘사된 것 같이 8명의 참가자들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서 게임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보자. 1조의 투자로 5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림에 의해서 참가자에는 다른 사람들의 5천원부터 투자를 할 때 혼자만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에 의해서 공공게임에서 참가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일정 비용을 지불하여서 무임승차자의 소득을 삭감하는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처벌이 있는 집단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는 처벌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할까? 물론 독특한 취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처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처벌이 또 집단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될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공공재 게임을 사용한 또 하나의 실험이 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처벌 규정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집단을 선택했다도 게임에 반복적으로 참여를 한 후에 점차 처벌 규정이 있는 집단으로 옮겼다. 어째서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각 참가자들의 평균 소득을 계산해 본 결과 처벌 규정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규범을 어기는 구성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집단의 협력, 행동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그러나 여기서 쉽게 보이지 않는 또 하나 의문은 과연 누가 어떠한 이유로 규범을 어긴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타적인 처벌자로 나서는 것일까? 또 이들은 과연 어떠한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 이타적인 처벌자의 심리적인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인간 사회의 협력 능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심리학과 내과학에서 본 이타적인 처벌자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손해를 보더라도 불공평한 제한은 거절한다. 이렇게 몇 년 전 트라이앵글이라는 흥미로운 퀴즈 쇼가 방송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흥미진진하지만 출연자에게서는 가오가리만큼 잔인하다. 이 퀴즈쇼에서 매회 3명의 참가자들이 출연한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퀴즈를 함께 풀어내며 한 문제씩 정답을 맞출 때마다 난이도에 상응하는 상금을 얻는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참가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협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급격하게 동료의식을 느끼며 친밀감도 형성한다. 이들은 서로의 장점을 살려 노력하면 1,000만 원을 넘는 상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참가자의 공헌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퀴즈쇼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모든 게임이 끝난 뒤에 시작이 된다.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참가자들은 그동안 축적된 상금을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상금을 사이좋게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해피엔딩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은 주어지지가 않는다. 과학적 취미를 가진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참가자들은 각자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총 상금을 6대 3대 1 혹은 7대 2대 1 비율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분배 비율은 의도적인 크기 차이에서 나도록 설정되었고 참가자들은 누가 어떤 비율로 상금을 받아갈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때 주어진 시간은 단 100초뿐이다. 참가자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와중에도 상금은 몇 초마다 계속 줄어들고 100초가 지나도록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 상금 전액이 사라진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도출해야지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의 크기 역시 커진다. 문제는 이것이다. 바로 각자가 공헌도를 모두 다르게 느낀다는 것이다. 당연히 합의를 시도하는 동안에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말투는 거쳐지며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다. 한 여성 참가자는 1회 비율을 받으라는 다른 참가자들의 다소 강압적인 요구에 울음을 터뜨리고 그 사이에 100초라는 시간이 모두 소진되어 버리고 만다. 결국 참가자 3명 모두 한 분도 받지 못한 채 퇴장하는 쓸쓸한 광경이 펼쳐진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 퀴즈쇼가 말투와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흥미 위주의 저수간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일제 퀴즈쇼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유명한 경제학 실험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졌으며 상당한 이론적인 깊이를 지니고 있다. 상대의 불공정한 행동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최후 통첩 게임에서는 각각 제안자와 응답자 역할을 맡는 참가자 2명이 필요하다. 이 게임이 시작되면 실험자는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제안자에게 건네준다. 돈을 받은 제안자는 받은 돈의 일부를 응답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만 금액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응답자는 제안자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두 사람은 제안자가 제시한 대로 돈을 넣어 갖게 되며 게임은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제안 액수가 불공평하게 적은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응답자가 제안을 거절하면 제안자와 응답자는 모두 한 푼도 못 받고 게임이 끝난다. 따라서 제안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제안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액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제안은 제안자, 반응자, 불공정 제안자, 반응자. 이렇게 해서 5천 제안, 반응, 최후 통첩. 응답자는 불공평한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것은 또 거진 경제의 단순한 가정이 시간다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적은 액수를 제안받더라도 한 푼 못 받는 것보다 낫다. 따라서 응답자는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실제 이 경우를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살펴보면 총 금액의 20% 미만으로 금액이 제시될 경우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거절을 선택하는 것이 밝혀졌다. 응답자가 거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누군가의 행동이 공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일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두 명의 참가자들부터 일의 비율을 강요받았던 참가자의 경우에 분내 입소에서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불공평한 제안을 받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최후 통첩 게임에서 응답자가 보이는 거절 행동은 공공재 게임에서 이타적인 처벌제의 처벌 행동과도 닮은 점이 꽤 많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불공정한 행동에 대한 나의 처벌 행동은 오히려 복수심과 더 유사한 것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수심의 심리학적인 기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이타적인 행동의 심리적인 근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복수는 정말 나의 것인가?